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한동대 ICT 창업학부의 예. 김학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2017년부터 미국의 국방주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로키드 마틴을 그때 샀었고, 예. 로키드 마틴뿐만이라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티온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미국 국방주의 그 선두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예. 왜 추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차피 갈등이 잦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인류는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먹이가 부족해지면 이제 싸우거든요. 동물들은 그렇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을 게 더 부족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제 고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제 한 번씩 그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굉장히 고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았으니까 무분별하게 막 성장하다가 1800년대 후반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약간 둔화돼요. 그러면 그동안 막 성장하는 동안에 생산 시설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다 고정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가동이 안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처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구는 그동안 성장하는 사이에 많이 이제 늘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좌분 저성장으로 정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그런 것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인구 노령화가 만 2000년부터 슬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갈수록 좀 빨라지고 있고. 예.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저축을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소비 안 되는데 뭐 기업이 뭐 물건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고용도 좀 떨어지게 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은 좀 먹이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장이 둔화됨으로써 생기는 마치 동물들끼리 먹이 부족하면 더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인류도 그런 것 같다 요즘.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좀 줄어들면.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동안은 뭐 굉장히 협조하면서 살다가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자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싸우는 이유는 서열이 바뀔 때예요. 서열. 네, 동물들도 서열 바뀔 때 싸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1914년에 이제 일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1861년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남쪽에서 못 갔다 던 노예들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옥수수 같은 생산성 있는 곡물을 막 재배하기 시작하고 뭐 제조업도 막 가담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예. 또 같은 시대에 이 폭약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만을 폭파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팔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커다란 배에 많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 부가가치가 많아졌으니까 그거 실어가지고 결국 유럽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이제 피폐해질 거 잠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고 사실 그 나중에 배가 돌아올 때 빈배잖아요. 예. 거기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사람이 커다란 생산 요소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국이 잠식을 하니까. 결국은 세계대전 벌어지고 미국의 어떤 그러한 패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지난 한 40년간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최대 수혜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제 나는 그만큼 그동안 컸다. 나를 좀 인정해 다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난처한데 뭐 이런 식의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유발되는 게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경제 성장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9.11 테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 배경을 잘 생각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2001년 9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2001년 1월부터 계속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랑 접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창구가 아프가니스탄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중앙아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걸프만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를 통제하지 않고는 유가를 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막 접촉을 했었는데 글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뭐 화가 났는지 하여튼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스탄으로 끝나는 애들이 다 소련 연방이고 자기가 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찝쩍거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중동 애들은 자꾸 이제 미국이 유가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중에 그 9.11에 대한 FBI 그 보고서를 보면은 사우디 관리가 비행기 납치하는데 교묘하게 도왔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놓고 치열한 아주 예민한 그런 것들이 이 9.11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탄소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갑자기 미국이 친환경을 확 돌아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뭐 이런 중동 쪽은 자기네 에너지 뭐 석유밖에 없는데 그거를 갑자기 몰가치화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좀 세 가지 그 갈등의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먹이 부족, 서열 변화, 네. 에너지 시장의 변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이런 갈등이 저도 뭐 이제 그런 걸 예견하고 그 국방주 싸움이 잦아질 것이다 예. 뭐 생각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해질 거냐. 그래서 이제 크라이시스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커렉션 정도로 끝날 것이냐. 뭐 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이게 크라이시스로 가버리면은 보통 한 주가는 고점 대비 50% 빠져 반토막 난다고요. 그리고 다 2배 올라서 이제 그 제자리까지 오는데 4년 걸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응을 해야 돼요. 반면에 커렉션은 쉽죠. 한 예. 2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정도니까 이럴 때는 뭐 그냥 빠질 때마다 사는 바이 더 딥 아주 뭐 트레이딩하기 쉽죠. 근데 어느 쪽이냐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 커렉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시스가 잘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그렇게 이유를 보시는? 보면은 예. 이제 첫 번째는 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여튼 그 출산율 하락이라는 게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극명하죠. 근데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먹이 부족 현상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죠. 아, 저성장이겠으나 n분의 1로 나누면 각자의 그렇죠. 몫은 늘어날 수 있어서 갈등이 네, 줄어든다. 그렇죠. 예, 예. 오. 특히 이제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어느 층입니까? 노인층이잖아요. 예. 그렇죠. 노인들 들 먹어요. 수업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 그동안 그 사람들은 잡 없어도 돼요. 네.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예, 쓰면서 그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가 그래서 그런 층들이 갈등의 강도가 약해질 예, 것이다. 약해진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예. 또 비용도 혁신적으로 절감시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불만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배경을 좀 볼 수는 있어요. 야, 그럴듯한데. 이런 얘기 어디서 듣느냐고 나는. 이야. 땅이 넓어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설 중에 하나가 집이 좁으면 싸움을 많이 한다, 예.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넓고 자기 방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그렇다니까. 싸움을 좀 덜하지. 내가 네. 잘 아는 그 진짜 노련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을 알아요. 네. 본인은 이제 큰 평수 아파트를 중개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아니고 좀 너무 크지 않아?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하면 이러지 설득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한답니다. 네. 조금 좀 넓다 싶은 데서 애를 길러야 애가 정서가 좀 좋아진다고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 저도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예. 사는 분들은 다 그러시대요 하면서 그냥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네, 네. 다음날 여기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네. 야 그 지켜라고 아주. 예, 조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싸움의 조건. 그래요. 하여튼 뭐 일단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 받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면 좀 긴장도 그렇지, 풀어지고. 그렇지. 맞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갈등 요인으로 서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1등이잖아요. 네. 조금 더 그 서열이 나는 공고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네,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면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정보전이에요. 정보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독일이 결국 이제 폴란드를 밀고 들어가잖아요. 예. 양쪽 영국과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부터 먼저 접수해요. 그다음에 영국을 치는데 영국은 해군이 있잖아요. 예. 독일 공군이거든요.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이 영국 해군한테 독일의 비행 정보가 다 발각돼요. 아하. 예, 그래서 영국 레이더에 다 걸려서 이제 격침되거든요. 거기서 예. 아마 독일이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주만 사건,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국을 진주만 쳤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블랙 체인버라는 암호 해독 부대가 있어요. 예. 얘네가 계속 일본이 교신하는 그런 정보를 캐내죠. 그래서 일본의 근거지가 미드웨이 섬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때려서 이제 끝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컴퓨팅 파워예요. 이 계산. 그다음 소련이 이제 해체됐을 때 예. 그 장성들이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굴복한 것은 결국은 컴퓨팅 파워, 반도체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전쟁을 우리는 할 수 없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미래의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데이터예요. 예, 근데 결국 전쟁도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재래식 전쟁은 위험은 커요. 그러니까 예. 요즘엔 상대방도 좀 파워가 세졌지 않습니까? 네. 얘를 때리면 나도 좀 상처를 크게 입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크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앞으로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사회가 진행될수록 네. 이런 어떤 그 귀중한 데이터들이 가득 있고 그것만 털면 아주 그냥 아주 그 가치 있는 뭐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보전에 그 필요한 게 결국 계산 능력이잖아요. 예. 해킹에 필요한 게 계산 능력.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하고 초전도체 이런 쪽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초전도체가 한번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짓으로 판단됐지만, 근데 여전히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자기장이라는 거 딴 건 다 통과해요. 근데 초전도체는 통과를 못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 위에서 자기장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잘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양자 컴퓨터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계산 능력에서 완전히 레벨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쪽 계속 이슈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컴퓨팅 파워를 말씀드렸고 인공지능, 뭐 계산 능력,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 과거에 이 서열 1등이 뭘 갖고 있었냐면 이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핵탄두라든가 핵 잠수함,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그 네 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월등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근데 예.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컴퓨팅 파워, 그런 것까지 반도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정보전 생각하면은 미국이 훨씬 더 앞서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육과 금융이 너무 서로 간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발생을 하려면 서로의 이해가 분명히 다를 때 이제 서로 싸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죄를 치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도 너무 타격을 심하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통범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계속 것 때문에. 싸우면서 갈등을 키워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미국과 아니면은- 중국 사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조심해서 싸우는 싸워도 그러니까 결정타를 매기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로 가지는 않을 거다. 뒤에 나오지만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 왜 거기서 갈등이 표출됐을까? 예. 거기는 교육과 금융의 어떤 얽힘이 거의 없는 곳. 뭐 그런 데서 한번 이렇게 난 불만 있어 하고 한번 얘기해주는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 서로 얽힌 게 많으면 제대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저도 안 대표한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이제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친환경 전기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재생 전기는 많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풍부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 다 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다 송전망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 겨고지에. 예. 그게 문제라더군요. 예. 태양광 풍력 발전돼서 전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만든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질 배달하는데 못한다. 배달비가 훨씬 많이 들고 배달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고압 송전으를 못 쏘잖아요. 예. 그럼 중간에 다 흘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용 가능한 신재생 전기가 지금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고 예. 최근에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줄였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이 신재생 전기 부족해서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대체 신재생을 빨리 마련해야겠다. 이거가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러시아나 뭐 중동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제 결국 수소 경제나 소형 원자로 뭐 이런 쪽에 도입을 서둘러서 빨리 이 전기를 좀 확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분간은 뭐 원자력이나 수소를 신재생으로 봐주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소나 소형 원자로가 좀 멀리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친환경 풍력 태양광 원자 수소 중에 네. 풍력 태양광은 배달비 많아서 안 되고 예. 원자 수소로 결국은 그렇죠. 집중될 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송전망이 예를 들어 석탄 발전 그러면은 석탄 발전기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소형 원자로 같은 거 소형 원자로라든가 뭐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거 넣으면은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사실 디지털 경제를 빨리 만들어 놓으면 예.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굳이 뭐 재택근무할 수 있으니까요. 차 타고 출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석유의 수요가 한참 이제 절감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반도체를 통한 디지털 경제 인프라 뭐 이런 쪽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유국들도 사실 이런 패턴을 알아요. 그래서 그럼 석유를 나는 어떻게 쓰지? 옛날에는 자동차 연료로 그냥 태웠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석유가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뜯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촉매를 통해서 탄소하고 수소를 뜯어요. 예. 그럼 수소는 이제 결국 그 전기분해 거꾸로 돌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는 전기를 만들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탄소는 그냥 알갱이였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굉장히 이쁘게 그로잉 시키면은 탄소 섬유라든가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고부가 소재로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유국 중심으로 이 수소 경제를 좀 앞당기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도 산유국이고요. 예, 그리고 기술이 갈등을 없애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소재 희귀금속 아니겠어요? 예.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채굴하는 곳이 뭐 인도네시아, 뭐 이제 호주, 페루, 그다음에 뭐 콩고, 뭐 그 칠레, 볼리비아, 뭐 중국 이런 데인데 카르텔 만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자원 민족주의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또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신기술, 그러니까 배터리가 바뀌고 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점점 안 쓰면 되니까.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요즘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약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싼 인이나 철로 대체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나트륨 쪽으로 갈 거예요. 나트륨 전지죠. 그게 리튬을 안 쓰고 나트륨 쓰게 되면은 얼마나 싸지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 소금은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실히 이제 갈등을 신기술이 없앨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배터리 원료가 갈등의 원인이 될 일도 기술의 네. 발전에 따라서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데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지금처럼 민감도가 좀 덜해질 거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데 그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은 그럼 요즘 전쟁은 그런 과도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이지 네. 앞으로는 갈등도 좀 줄어들 것이고 네. 중국과 미국도 다시 예전 사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지금 걱정하는 무슨 뭐 히토류와 관련한 갈등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예. 한참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지금이고요. 지금이다.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갈등은 이제 서서히 어. 이제 타협이 되어 갈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 확실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넌 나랑 내가 같이 놀아줬지 넌 지금 같은 친구로 보이니? 이걸 확실히 보여주면 서열이 다시 정해진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난 언제든지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참교육 한번 시켜주고 그다음에 풀어주겠죠. 그러면 좀 섣부른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다시 결국은 한 5년 전쯤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미국의 기술주나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투자 네. 괜찮을 것 같고 중국도 뭐 이제 인도나 아세안 다른 국가로 세계 공장 위치를 빼앗길 거라는 뭐 그런 전망도 좀 너무 과도한 거니 중국에 대한 가능성도 또 괜찮고 우리나라 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더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불확실성이 있으니 예. 일단 미국부터 보자 하는 게 생각이죠. 이러나 저러나 미국은 이길 거니까. 네, 네. 미국 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이 요즘 뭐 반도체를 제재를 해도 열심히 뭘 만든대잖아요. 네가 네. 우리가 못 만들 것 같아. 네.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네. 근데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예. 지금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근데 그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고안했고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빅텍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빅텍. 구글, 애플 뭐 등등. 네. 다른 왜 굴립니까 거기서? 애플은 애플, 구글, 애마존.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방향이 좀 잡혔습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냥 뒤끝 없는 애들이고 싸우고 다시 안 봐도 될 일이니까 마치 층간 소음 가지고 이웃이 칼부림하듯이 네. 이제 그런 거였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갈등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얘네가 정말 유가를 폭등시킬 거냐, 그래서 예. 인플레 또 한번 스트레스를 줄 거냐, 음. 뭐 이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 갈등의 원인은 요즘에는 영국의 어떤 그런 분양 사기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 대전 중에 영국이 이 아랍인들한테 야 너희들 오스만 제국 밑에 있는데 저항해라. 그러면 내가 요 전쟁 끝나면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아랍인들한테 줄게. 그게 이제 뭐 허스의 맹마한 협정이라고 라는 거고 결국 유태인한테도 지금 유태 자본이 필요하니까 돈이 네. 필요하니까 예. 돈을 좀 대라. 그럼 내가 이 전쟁 끝나고 땅을 너한테 줄게. 이게 분양 사기 사건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이는 그 땅을 네. 팔레스타인한테도 분양하고 네. 이스라엘한테도 분양하고 한 집을 양쪽에 분양을 한 거니까. 야 그렇게 표현하니까 맞네 또 그것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없었어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안 해도 예. 어차피 그 둘은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예.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사태를 그냥 단순한 종교 갈등의 연장선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늘 있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유대인의 시조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그 와이프가 사라예요. 근데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게 됐어요. 예. 여지껏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여종 하갈이 있으니 거기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시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기분 나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예. 여종의 아들이니까 일단 기분 나쁘다. 그러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야 너 그 하와니라 사라한테 본부인하고 다시 이제 내가 너한테도 그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피식 웃죠. 나는 이미 생리도 끝나고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근데 이삭을 낳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구박합니다. 내쫓으라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그래. 야. 예, 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또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음식과 남자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 음식과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 뭐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물하고 이렇게 해서 내쫓는데 네. 결국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어요. 막 하갈이 통곡을 하니까 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한테도 한 민족을 크게 주겠다. 아.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커다란 민족을 꾸린 게 이제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내쫓았다는 거죠. 거기서 기분이 나쁘다. 결국은 뭐 싸우는 건데 근데 사실 요즘에 종교전이라는 게 요즘 그 신앙이 도실합니까 사람들이 예. 그 종교 때문에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싸울 명분을 예, 찾는. 그러니까 사실 건가? 어떤 실리 때문에 음. 싸웠는데 종교가 그걸 증폭시킬 수는 있으나 예.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1차 대전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한다고 명문상은 얘기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저기 아드리아해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수출하려면 그 바다를 바다가 이용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민족보다도 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국은 이제 그 중동에서 미국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나 이제 이란으로부터 누가 날 지켜주지? 예.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랑 화해할까? 예.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사우디는 나를 지원하는 중동 국가인데 내 적국하고 이제 손을 내통을 잡는다고? 한다고 기분 나빠. 그리고 때렸다. 이런 건 설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거는 아직 그 관계 정상화가 하나도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때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가자 지구에 기반을 둔 하마스 그리고 이 저기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 저기 헤즈볼라.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란이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조금 더 확전이 돼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한다. 그럼 땡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가 커질수록 중동이 단합할 것이다. 반미의 감정으로 성전을 선포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미국을 축출할 것이다. 예. 그 주도적 역할은 이란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네. 전통적인 이란의 입장이었었죠. 예. 근데 이란이 왜 이렇게 이 미국의 이 저항적인 것일까? 역사를 보면 영국이나 이 미국이 너무 이란을 유린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저기 이 투르크메니스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하하는데 바로 그 길목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전초 기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석유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그 탐닉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이제 앵글로 페르시안 워가 이제 이 1856년에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이란의 빨대를 꽂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01년에 윌리엄 다르시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윌리엄 다르시라는 사람이 이란의 석유를 비롯한 광물과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할 권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1951년에는 이란의 총리, 그러니까 모사데그가 야,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석유 국유화할래. 예. 딱 그러니까 2년 뒤인 1953년에 영국과 미국과 합작해가지고 반군을 지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총리를 쫓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피곤해졌죠. 결국은 1979년에 가서야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예. 석유 국유화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예. 야 이게 참 진짜 이 미국과 영국의 어떤 집요한 착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란의 단독 범행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 그 석유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좀 풀어주긴 했죠. 예, 근데 여전히 정상적인 석유 수출량이 3분의 2밖에는 안 돼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뭐 하마스 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한번 튄다. 예. 그러면 나는 어차피 제재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수출량이 얼마 안 돼. 그럴 바에는 유가라도 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을 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사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8대 산유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미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란까지 받는다 이러면은 이 석유 수출이 조금 이제 석유 공급이 차질을 그렇겠죠. 빚고 유가가 흔들릴 수 있다. 예, 요즘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데. 이란이 생산을 조금 재개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란까지 좀 그러면 힘들죠. 근데 이런 부분을 믿고 이제 이란이 또 이제 이를 친 거 아니냐? 함부로 제재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란마저 제재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된 게 밝혀졌다. 예.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관에서 한 5에서 10달러 정도 배럴당 5에서 10달러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기존 한 그 유가의 한 10%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IMF가 그 정도 오른다면 물가 상승률은 한 0.4% 포인트 정도 오를 거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0.4% 미니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에 어떤 직격탄을 날리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임팩트는 0.4% 포인트보다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포기한 이유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가 원유 그 자체가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설명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석유를 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잖아요. 뭐 올레핀도 만들고 네, 뭐 예. 부타디엔 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 파생되는 과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뒤에서 이루어지지 점점 그럴수록 유가의 비중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는 뭐 물가에 대한 설명력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중동에서 굉장히 돈 많이 쓰고 지킬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유가가 배럴당 100불 넘어갔어요. 그때 오히려 물가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유 하나만 갖고 물가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은 이 코로나,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러한 공급망 차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정적인 거죠, 사실은 유가보다는.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은 일단 하나 가졌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란의 단독 범행일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뒤에 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혹시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10월 중순만 하더라도 한 4.6%였거든요. 지금 5%를 찍고 내려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장기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누가 장기 채권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언뜻 딱 생각하면 당연히 중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예요. 걔네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팔 만한 유인이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급등하는 바람에 예. 지금 엔화나 인민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환율 방어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입물가가 국채 엄청나게 팔아야죠.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환율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미국 달러 자산을 일단 팔고 예. 자국 자산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파는 건 당연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도 있지만 미국 외의 시장을 유로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양쪽을 다 보면은 이 일본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팔았던 미국 국채의 넷셀, 그러니까 순매도 양을 보면은 금리를 이렇게 급등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 진범이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미국 중앙은행이 팔는 거예요. QT.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 국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팔아요. 그럼 자기는 돈을 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돈으로 단기 대출 해줘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장기 국채 팔고 단기 국채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 채권 가격 떨어지고 단기 채권 가격 오르면 금리는 반대니까 예. 단기 금리 좀 떨어지고 장기 금리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 올리면서 장기 금리 못 따라왔죠. 그러니까 장단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화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 방안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장단 금리가 역전되면은 예. 그냥 미국 중앙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내려줘요. 내려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슬로프를 맞춰 주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 국채를 팔아가지고 장기 금리 끌어올려 버렸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준금리 단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싫어 하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중국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괴로워져요? 미국이 단기 금리를 유지하면 높은 그러니까 상태에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래. 금리 역전 현상 벌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수입 물가 부담도 있겠지만 예.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마 외환위기 사태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뚫려버리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결국은 외환이 계속 나가게 되면 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돈이 나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나가기만 하면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나갔던 달러가 다시 돌아와서 미국 자산을 사줘야 돼요. 미국 주식 사면 되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이제 옛날에 미국 국채를 샀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안 사요. 오히려 판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나갔던 달러를 내가 안 돌려주네. 어? 개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좋아. 네가 안 돌려주면 나는 내가 그냥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 내가 나중에 풀어주더라도 예. 난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어. 조심해.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너무 해먹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고. 금리를 올리면 중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중국의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예. 그 과정에서 위안화 환율은 불안해지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종의.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 미국이 가장 강하고 안전한 나라예요. 예. 그 나라 금리가 5%예요. 누가 안 사요 채권을? 그렇죠. 중국이 쥐고 있는 달러가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 위안화 안 하고 나갈래 하면 줘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네. 결국 이제 중국이 불만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친환경 운운하면서 자꾸 이 석유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석유를 몰가치화하려고 하니까 예. 결국은 이제 러시아나 이란도 이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이 러시아가 이란한테 야 우리의 불만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이제 사건이 발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하마스의 도발이 그렇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나 부탁을 받은 이란의 네. 지시 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중동은 이미 중국 러시아 손에 들어갔어요. 미국이 떠났으니까. 예. 미국이 더 볼 거 없다. 떠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을 화해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희들 맞아. 싸우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 중국 소나기 안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다만 그 불만을 표시하되 세계가 얽혀 있으니까 교육과 금융이 좀 기능이 덜한 곳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마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분들도 갈등을 일으키신 분들도 전면전을 원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걸 원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번지지는 않는데 미국은 신경 쓰이고 짜증 날 만한 어떤 사건이 그렇죠. 뭘까? 네. 그게 그렇죠. 미국한테 경종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란도 미국을 좀 자극해서 조금 더 확전을 뭐 유도할 수도 있고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 한번 개겨라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 이제 전쟁을 치러서 돈을 쓴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때려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는 이제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하여튼 뭐 중동 전쟁이 많았었는데 예. 그때 뭐 이제 그 좀 심각하게 뭐 개입을 해서 확전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 닫히고 막 굉장히 유가가 막 급등하고 뭐 예. 저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테이킹은 미국도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코로나 쇼크 후유증이 한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유가가 막 뛴다. 급등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럽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석유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갔는데 뭐 원자재 가격 올라왔는데 근데 또 뭐 미국이 고금리를 고집해 가지고 달러도 강세야. 그러면은 이제 이중고를 겪는 거 아니겠어요? 고유가 고달러.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수입 물가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요. 미국 나홀로 강세라고요. 예. 지금 중국 같은 데는 거의 디플레 압력까지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좀 고통을 받는 나라의 경제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좀 힘든 지역의 기업들은 어떤 유가 상승 급등으로 인해서 자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도미노처럼 이제 마치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패권을 가진 나라가 이제 사전에 이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달러 가치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지 않냐, 즉 금리를 좀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가가 막 급등하면 좀 금리라도 내려서 달러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플레잖아요. 인플레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인플레는 안정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 안정은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굳이 고금리를 유지해서 사람들 기분을 나쁘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 9월 GDP 성장률을 딱 보니까 4.9%가 나왔어요. 3분기가. 예. 근데 원래 예상은 4.3%였거든요. 예. 야, 강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고금리 정책을 취하는 게 뭐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정도의 이 경제가 강한 게 나타났으면 금리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증시도 안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상승 사이클이 거의 꺾이고 이제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3분기, 그러니까 9월달에 그 GDP 성장률이 그 좋았던 이유가 거의 5% 가까이. 예, 그러니까 뭐 지속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좋았는가 따져보면 사실 코로나 시절에 사람 구할 수 없었으니까 예. 비정상적으로 임금을 올려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플레는 잦아들고 있다고요. 예. 그럼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올랐던 월급을 다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좋아진 상태니까 당연히 이 소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앞으로의 임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오르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막 비정상적으로 올려줬으니까 작년에도 많이 올렸는데. 예, 거의 뭐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예. 갈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적이진 않고 이번에 또 이제 경기가 강했던 게 재고를 확충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난 물건을 어디서든지 사올 수 있어. 저스트 타임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재고를 줄여야 돼. 예. 근데 이제는 잘못하면 공급망 차질 때문에 내가 물건을 못 받을지도 몰라. 예. 저스트 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 뭐 가급적인 재고를 충분히 마련해야 돼. 예. 그러한 단계에서는 재고를 쌓는 과정만으로도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약간 좀 마이너한 한 거지만 미국이 학자금 대출 유예해 줬어요. 예. 그랬죠. 예. 바이든 대통령. 예. 그래서 이번 달까지예요. 아. 예.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다시 그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소비가 계속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헤지 펀드 중에 어떤 일부는 아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은 대세다.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예. 상한선을 계속 깨면서 계속 올라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재정이 계속 피폐해진다. 그러면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그동안 미국 국채를 사줬던 예. 그 중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판다. 그러니까 수급이 나빠진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예. 금리는 올라갈 거다, 것이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미국 국채만큼 매력적인 채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앞으로의 어떤 그 경제를 봤을 때 신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주도하고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희망적인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경제의 채권이 금리 5%예요. 그러면 진짜 황홀한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국채를 막 덤핑을 못하는 이유가 그 팔고 살 채권이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국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남한테 그냥 좋은 물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금리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결국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뱅가드라든가 블랙락 이런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미국 장기 채권 사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 오르면 듀레이션 큰 거,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가장 그 효과가 좋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큰 기관들이 사는 걸 보면 이제 금리는 꺾였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특히 금리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내가 주택 살 때 뭐 금리 한 5%로 돈 빌려서 샀어요. 근데 금리가 3%로 떨어졌다고 해서 나 중간에 3%로 갱신할게요. 그게 안 되잖아요. 미국은 돼요. 그럼 손해는 누가 볼까요? 그럼 은행들이 보겠죠. 은행 보죠. 그러니까 은행은 금리가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채권을 사요.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 오르고 금리가 더 급하게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리가 꺾인다면 아까 뭐 이프로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기술주 같은 게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가장 최대 수혜주가 기술주잖아요. 뭐 빅텍을 비롯한. 그러니까 빅텍 주식 같은 거 한번 뭐 쭉 매집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웠던 게 전쟁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작년이 아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느낌이고 그래요. 하마스도 그렇고 물론 크게 보면 그런 갈등 요인이 있으나 그런 걸 예상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그러면 그런 전쟁이 한번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확 유럽 독일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큰 방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약간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무슨 일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약간 잦아들 좀 하니까 또 이런 전쟁이 또 나오고 꼭지 찍고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도 근데 뭐가 또 나오고 못하는 이유가 뭐가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냐? 점점 그런 불안한 감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제가 미국 국방주 샀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등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크라이시스로 번질 것이냐? 아니다. 커렉션이다. 그럼 계속 바이트 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견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러시아가 지금 그 가스를 갖다 유럽에 파는 그 파이프가 우크라이나 지나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금만 중간에 떼먹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가 그러면은 파이프를 딴 데 돌리자. 발티크의 뭐 지하라든가 노르스트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오케이 해서 이제 우리한테 좀 보내봐 했는데 미국이 너 그거 완공하면 죽인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완공했어요. 러시아 혼자서 그거 완공했어요. 결국은. 근데 그것도 못 틀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접수한다 이렇게 간 거죠. 다 에너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각 나라들이 이 갈등 속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뭘 준비할까? 그럼 이제
이제 에너지는 이제 성장을 위한 기초 어떤 그 소재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패권 다툼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많긴 하지만 그 전기를 저장 운반하는 그럼 뭘 갖고 싸울 것이냐? 패권은 어디 있느냐? 그 일단은 에너지 저장에 있죠. 그래서 배터리 쪽을 설계를 하는 쪽으로 많이 예. 경쟁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반도체 설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짱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배터리 기술 그렇죠. 설계 기술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를 효과적 혁신적인 배터리를 누가 개발할 거냐. 재료를 다른 걸 써서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예. 이걸 개발한 사람 3명의 과학자예요.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미국 분 2분, 일본 분 1분. 음. 그래서 그런지 이 기술을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예. 이거를 일본 기업들이 가져왔어요 처음에. 그 자기네가 테스트했다고요. 예. 근데 니켈, 코발트, 망간은 한국이 훔쳐오고, 그다음에 리튬 인산철은 중국 애들이 가져갔죠. 예. 그럼 궁금한 건 일본 애들이 그렇게 다 먼저 테스트 해놓고 왜 이걸 안 했냐는 거예요. 왜 이 시장을 지금 한국하고 중국한테 주냐 이거죠. 예. 걔네 생각엔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예. 한번 불나잖아요. 사람 죽잖아요. 예. 끝났어요. 집단 소송 걸린다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네는 다음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훨씬 좋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2027년까지 전 고체 배터리를, 그러니까 예. 액체가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예. 그러면은 화재도 거의 없고 위험이 좀 예, 덜하고, 좀 약하고. 예, 그리고 고체라는 거는 얼마든지 그 전기를 세게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충전 시간이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충전에 10분,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1,200km. 예. 그러면 뭐 가솔린 차량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저는 사실 그 도요타하고 도시바의 그 조합에 약간 좀 신뢰를 갖는 이유가 일단 옛날에 일본 애들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갖고 다음 배터리를 한다. 그게 전고체일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일본은 일부러 스킵했다 그거. 그쵸. 스킵했다는 주장이군요. 그럼 전고체를 개발하면 기존의 전고체 아닌 배터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다른 애들은 또 다른 걸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 업체들이 예. 지금처럼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한테 야 예. 배터리 만들어줘 이거는 설계를 해줘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예. 설계 어차피 배터리가 차별화의 어떤 근간이니까 예. 다 자기가 설계는 하고 만들어주는 거는 싸게만 만들어줘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지금 배터리 업체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다 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나중에는 그게 기술이 개발은? 다양화되면 네. 그냥 공장처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포드나 GM도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배터리를 설계하고 예.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그러한 아하. 차별성이 포함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냥 과도기에 한국 중국이 예. 열심히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야 그게 맞는 일 진짜 무섭다. 지금 우리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버린 거 지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진짜 끔찍한 얘기 하신다니까요. 김학규 교수님은.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리 무버 어드밴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얻었어. 솔직히 우리는 전쟁을 치러본 나라가 아니니까 예. 정밀화학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선점 효과라도 얻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의 이 선점 효과가 길어진 이유가 예. 차세대 배터리가 계속 버벅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솔루션을 못 찾으니까 예. 우리의 이 기득권이 조금 더 오래 갔던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본물처럼.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개량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 니켈 코발트 망간을 계속 잠식하고 있어요. 밑에서. 근데 요즘에 그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이 약간 좀 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은 리튬이 돌아다니는 통로가 하나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은 통로가 여러 개예요. 예. 성능이 뭐가 좋을까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 훨씬 좋죠. 예.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은 싸기는 하지만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전기차에 썼어요. 예.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성능을 LFP가 보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잠식하고 있다고요. 예.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리튬 인산철에다가 약간
망간 좀 싼 망간을 섞는다든가 예. 아니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부분적으로 섞어요. 그래서 조금 재조합을 약간 옵티멀하게 재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리튬 인산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양극이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예. 딱딱하다고요. 굉장히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전성이 탁월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기 뭐 열 같은 거를 조절하는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 일이 거기서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은 배터리가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능을 좀 올려주거나 아하. 뭐 이런 것도 막 쓰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사실 그 앨런 머스크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예.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은 내구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1만 사이클 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건 충방전이에요. 처음 나올 때부터 결정돼요. 차가 나올 때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배터리는 2,600번 충방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리튬 인산철은 10,000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전기차 그 가지신 분한테 한번 충전할 때 80%까지만 하라고 그러죠. 예. 100% 만땅 채우지 말라 그러죠. 예. 왜 그러냐면 100% 만땅을 채우면 이 리튬이온이 다 음극재가 다 붙잖아요. 예. 양극재 비잖아요. 예. 양극재 무너져요. 아, 그래서 그런 예, 겁니까? 그러니까 20%라도 남겨놔야 리튬이온이 거기 있어야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리튬 인산철은 양극재가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안 무너져요. 다 비워도 괜찮아요. 예, 집 비워도 만땅으로 괜찮아요. 채워요. 만땅으로. 그러니까 배터리를 fully utilize, 그러니까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 약간 좀 싼 소재의 배터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예.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애플 같은 경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음극재를 지금은 그 흑연을 쓰잖아요. 예. 그거를 실리콘을 쓰면 저장 용량이 5배나 많아져요. 예. 지금 약간 실리콘을 섞거든요. 왜냐하면 실리콘은 부풀잖아요. 예. 그러면 배터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실리콘을 100% 쓰겠다는 거예요. 애플은 그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뭐 나노 소재로 쓴다든가 하여튼 해가지고 예. 부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이 AR이나 VR 같은 그런 컨텐츠를 지금 스마트폰에 좀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전기를 무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애플의 배터리, 아이폰의 배터리는 뭐 그거 전기를 충분히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이폰에만 장착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차별성이 되는 거고요. 실리콘을 넣으면 돼요? 배터리 만들 때? 배터리를 실리콘으로 쓰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져요. 음극재를 흑연 대신에. 네, 흑연 대신에. 야, 예. 애플은 반도체도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도 지금, 실리콘으로 만드네. 실리콘밸리. 예,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실리콘 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애플 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R&D를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제품의 경쟁력을 확 결정해버릴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에너지를 일단 갖고 와야 되는데 예. 액화시켜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운반하는 기술들. 그 이제 GTT라는 업체가 있어요. 게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게스라는 그 거기가 프랑스 업체거든요. 예. 사실 현대중공업이 이걸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가게 됐죠. 참 아깝습니다. 근데 그게 그 LNG 가스 그 그렇죠. 수입해 올 때 예, 그 맞아요. 보관하는 거 맞아요. 재료 만드는 그 특허를 기술. 다 갖고 있죠. 아주 저온에 냉각시킬 그렇지. 수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업체를 사도 예.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앞으로 계속 수소도 갖고 와야 되니까. 수소 경제가 열리기 시작하면. 운반해 와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승패에 직결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가 석유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미래의 어떤 그러한 핵심 자원이라는 건 에너지보다 역시 데이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능성 반도체에 그러니까 저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이런 걸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이제 반도체가 진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디지털 경제가 구체화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상 현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재택근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 컴퓨터 안에 그대로 똑같이 예. 내가 거기서 뭘 작업을 하면 그대로 현장에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회사를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이동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이거 좀 러시아나 중동, 중국 얘네 견제하려면은 유가를 좀 약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석유를 약간 좀 몰가치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전기차로 하자. 뭐 전기차 뭐 나오면 석유가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제대로 이제 가동이 개발이 안 되면서 버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빨리 이 진화된 반도체를 개발해서 조금 더 디지털 환경을 빨리 만들고 가상 환경을 빨리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이동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반도체 좋게 해서 이동을 안 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배터리 진입을 좀 뭐 반도체 진입을 막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리고 근데 사실 중국도 반도체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라도 반도체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를 좋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 개발 회사를. 그러니까 사실 그 HBM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막 개발하고 있는데 메모리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D램을 적층을 해요. D램 원래 적층이 안 됐었는데 이 컨덴서를 눕혀가지고 위로 쌓는다고 위로 쌓는 거죠. 거기다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나 사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면 카이스트 한 교수가 줬어요. 삼성전자한테. 삼성전자가 노했죠.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HBM,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반도체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가 지금 전쟁터에서는 레이저가 지금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드론 공격이 많잖아요. 거기다 포를 쏠까요? 포로 조그만 드론을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포는 빗나가면 저 가서 터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작용이 있죠. 근데 레이저는 기체예요. 잘 맞출 수도 있지만 빗나가더라도 기체 사라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레이저는 장점이 뭐냐면 섬유 같아요. 섬유. 그래서 그걸 모을 수 있어요. 그걸 엄청난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레이저를 모아서 거기 미사일은 열 추적 장치가 있잖아요. 거기를 때리면은 이 미사일이 완전히 혼란돼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딴 데를 가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반도체의 어떤 성능을 높이는 게 그 패키지 과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로 다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뭐 회사들 코히런트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레이티언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끝으로는 이제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관심들 많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을 시작할 때 독일이 폴란드로 갔잖아요.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안 싸웠어요. 방어할 사람이 방어하는 군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전쟁의 환멸을 느꼈죠. 우리 애가 가서 전장에 죽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전쟁은 이제 없을 거야. 그리고 국방을 지켜주는 건 영국이나 프랑스지 우리는 안 해. 뭐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40년 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 서로 협력해서 막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지금 거의 무방비죠. 근데 갑자기 냉전이 되면서 이제는 빠르게 내가 미국도 나를 안 지켜줘. 스스로 지켜야 돼. 뭘로 할까요?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지. 핵이 가장 이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근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에 플루토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라늄하고 분자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추출도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저스트 인 케이스로 일단은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거 있을 수. 그렇죠. 난 전기 개발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만약 유사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까 이제
에너지도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이나 풍력도 끌어오기 어려우니 예. 차라리 그냥 소형 원자로로 가름을 합시다. 야.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소형 원자로는 어떤 약간만 문제만 해결돼도 예. 바로 조금 더 급격하게. 좀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야, 하여튼 쫙뭐 세계를 이렇게 쫙 한번 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어떡하지? 와, 알겠습니다. 예. 결론은 예. 앞으로 현재까지 그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더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궁금한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당장 내일 끝나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노이즈는 있겠으나 뭐 전반적으로는 길게 계속 그렇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였고 다만 투자는 그거 보고 미리 그렇게 베팅하면 고생 많이 할 것 같으니 일단은 먼저 먹을 거부터 하는데 여기에는 미국에 베팅하는 게 이러나 저러나 이거 전쟁은 계속돼도 미국이 이기고 계속 안 돼도 미국이 이기는 거다. 계속되면 미국이니까 이기고 계속 안 되면 미국이니까 미국 처분비가 좋아서 되고 그러니까 다시 미국의 혁신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제 그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했을 때 예.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인플레니까 예. 수요를 죽인다고 사람들 생각하지만 예. 그 인플레의 원인이 공급에서 왔잖아요. 공급망이 그렇죠, 무너진 처음에. 거잖아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수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방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 지금 현실화된 거고 지금 세계적으로 딱 보면은 모든 게 다 갈등 속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도 고금리 미국의 고금리도 예. 어떤 갈등의 원인 사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반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동 쪽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동안에 사이좋은 고성장을 지나다가 잠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한번 이렇게 힘을 부딪혀 보고 그리고 다시 쟤는 이 정도 하는 애구나. 그다음 다시 또 타협하고 예. 어차피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타협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금리 상승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예. 난 지금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바튼 피싱,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좀 사두면은 예. 여러모로 좋고 특히 금리 하락의 가장 커다란 수혜주인 뭐 기술주 뭐 예. 이런 쪽을 좋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약간 뭔가 위안이 되는 듯한. 고등학교 개학하면 3월 달에는 맨날 아침부터 싸움이 일어나는데 네. 그 대충 이제 서열 정해주고 나면 예. 4월부터는 안 싸운다. 기억을 해봐라. 그래, 아직 서열 중이었다. 서열 정리 그치. 중 현재. 제일 센데 그럼 한번 하다 이제 많은 거다. 그렇지. 서열 정리되면 싸움이 안 니들 나죠. 그랬지 않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프로님은 뭐 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랬었습니다. 몇 명만 싸웁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지? 눈치를 잘 봤을 것 같아요. 눈치를. 예. 자,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다시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